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관리회계.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특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먼저 우리는 본격적으로 단기 특수 의사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하고 그 의사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사결정은 이제 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대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거는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선택과 포기,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 가능한 당연히 이제 정보를 고려해야 되겠죠. 선택을 그냥 감으로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은 활용 가능한 정보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적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질적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양적 정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무적 정보예요. 재무적 정보. 또 하나는 이제 비재무적 정보입니다. 재무적 정보는 한마디로 이거는 화폐로 표시할 수 있는 화폐 금액, 즉 돈, 그죠? 화폐 금액,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게 바로 재무정보, 재무적 정보, 재무정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재무정보는 뭐겠습니까? 회계정보예요. 그죠? 회계정보입니다. 회계정보. 회계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화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회계정보가 되는 거죠. 이 재무정보는 주로 이제 회계정보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화폐 금액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은 몇 %다.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몇 %,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는 나와요. 그런데 이 수치가 화폐 금액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양적 정보이지만 비재무적 정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질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금액이나 구체적인 수치화돼서 정보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경영자의 평판 뭐 이런 겁니다. 경영자의 뭐 평판 뭐 이런 것은 평판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평판. 자, 이게 대표적인 질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꼭 회계정보,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를 배우니까 회계정보만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계정보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회계정보 이외에도 다른 양적 정보라든지 질적 정보도 당연히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의 유형을 한번 보겠는데요. 의사결정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기 의사결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본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기 의사결정인데, 자, 이 자본 예산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와 같은 관리회계 시간에도 배우고요. 관리회계 시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재무관리 시간에 자본 예산을 좀 더 중요하게 또 다루기 때문에 재무관리 시간에 보통 이제 다루게 되고, 재무관리 시간에 배운 것을 관리회계 시간에 또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또 제약되어 있으니까, 다른 또 할 것도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일단 자본 예산은 아니고요.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단기 의사결정 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기 의사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규 의사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특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정규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에요. 특수 의사결정은 비일상적이고 비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다 나타나는 거예요. 정규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달 25일 종업원 급여일이다. 그러면 종업원 급여일에 자금이 지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결제하는 거. 이런 것은 25일 날 당연히 종업원 급여 지급해야죠. 그죠? 정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학교에서 배워서 한다? 아니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종업원 급여 주는 거, 결제하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정규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특수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특수 의사결정이에요. 비일상적이고 비반복적이지만 근데 또 회사의 어떤 이익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의사결정을 했을 때 회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 의사결정을 우리는 배운다.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이면서 특수 의사결정,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단기 특수 의사결정 또는 뭐 특수 단기 의사결정 이렇게도 말하는데,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단기, 장기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요. 자, 단기 의사결정은 주로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주로 이제 1년 이내 단기적으로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효과가 미치는 것이고, 장기 의사결정은 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그 의사결정의 효과가 미치는 겁니다.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순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장기 의사결정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단기 특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기 의사결정, 자본 예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들어오면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제 원가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원가와 관련해서는 원가 회계 시간에 주로 이제 제조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배웠죠. 제조 원가 중심으로 해서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뭐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제조 원가와 관련해서 원가,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그 원가에 대한 내용들을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다면, 자, 이제 관리회계에서 이번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떠한 원가의 개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는 아닙니다만은, 자, 의사결정을 할 때 수익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수익적인 거, 자, 그걸 우리가 관련 수익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관련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수익이에요. 즉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수익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수익이다. 한마디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수익에 변동이 없다면
이 의사결정과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수익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익이 감소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수익을 우리가 관련 수익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 수익. 자, 고려해야 되는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수익이에요. 수익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수익은 이 의사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수익을 말한다. 관련 수익. 그러면 관련 원가는 자, 수익하고 원가만 바꾸면 되겠네요. 관련 원가는 뭐다?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는 원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원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고려하는 그 대안 사이에 원가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로 원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원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요. 원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그 원가는 이 의사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의사결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원가가 똑같이 발생한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관련 원가는 고려해야 되는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원가를 우리가 관련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 원가. 자, 관련 수익, 관련 원가의 개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 관련 수익이나 관련 원가라는 개념은 자, 여기서 미래의 수익이나 원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과거의 수익이나 원가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지금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 의사결정을 언제 하는 겁니까? 현재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지금 합니다. 의사결정은 지금 해요. 자, 지금 어떤 결정을 하면 이 결정의 결과,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나타납니다.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나타나요. 그 효과, 결과. 그 효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원가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효과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는 미래 수익이나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수익이나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는 과거에 이미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수익이나 원가가. 과거에 이미 발생해버린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이 있던 게 갑자기 수익이 없어진다든지 수익이 없던 게 갑자기 뭐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거는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엎질러진 거다 이 말이에요. 엎질러진 물이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련 수익이나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과거의 역사적 원가 또는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수익이나 원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 원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게 이제 관련 원가의 종류라고 하니까 이 관련 원가 안에 또 세부적인 종류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관련 원가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원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차액 원가라고 하는데 차액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다. 근데 이 대안 사이에 원가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포기하는가에 따라서 원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차액 원가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액 원가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증분 원가라는 개념을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증분 원가. 차액 원가와 증분 원가는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데 더 많이 쓰는 것은 증분 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우리 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증분 원가, 증분 수익 이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 이렇게도 말하죠. 자, 이런 기회 원가라는 개념은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으로부터의 이익 또는 현금, 그걸 우리가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뭐 고려해야 되는 대안 간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기회 원가도.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지금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를 선택할 때 이익이 얼마나 할까? B를 선택할 때 이익이 얼마나 할까? 그걸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A를 선택하면 20만 원의 이익이 날 수 있어요. B를 선택하면 30만 원의 이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B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B를 선택하면 A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B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A를 포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르게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를 선택해서 나는 30만 원의 이익을 얻는데 그 대신 나는 얼마의 이익을 포기했다? 20만 원의 이익을 포기했죠. 그렇죠? 30만 원의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얼마의 이익을 포기했다? 20만 원의 이익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B 선택에 따른 기회 원가는 얼마냐? B 선택에 따른 기회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이익. 얼마? 20만 원. 이게 이제 기회 원가가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이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이익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원가는 당연히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기회원가가 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기회원가는 작은 게 좋은 거다. 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차익원가,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자꾸 나는 거잖아요. 차익원가든 기회원가든 간에. 그래서 차익원가,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은 차익원가, 기회원가는 다 관련 원가다 하는 겁니다. 관련 원가다. 자,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회피 가능 원가.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결국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원가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원가. 즉 회피한다, 원가를 회피한다 이 말은 원가를 절감한다는 말하고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잖아요. 회피 가능 원가가 큰 것은 좋은 겁니다. 그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결국은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절감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차익 원가하고 다를 바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이제 부가 원가라는 말이 있는데, 자, 부가 원가는 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재무제표의 명시적인 비용으로 기록되지 않는 원가. 자, 이게 부가원가예요. 자, 그런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원가다. 자, 이게 이제 부가원가의 개념인데요.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기회원가하고 유사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면 이게 먼저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제 자본 비용이 뭐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있을 텐데 자본 비용이 뭐지?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강의를 또 업로드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결국 자본 비용에는 크게 보면 타인 자본 비용 또는 자기 자본 비용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은 뭐냐? 타인 자본을 내가 쓴 겁니다. 타인 자본을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뭔가를 줘야 돼요.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을 의미하게 돼요. 이자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자 비용은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은. 명시적으로 이건 비용이다라고 이자 비용 기록이 돼요. 그죠? 이자 비용은.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자기 자본은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내가 썼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니까. 상환을 해주고 상환할 때까지 내가 그 돈을 쓴 대가로 이자를 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은 뭡니까? 내가 돈을 가져다 쓰긴 썼는데 이게 내 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돈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상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회사가 주식회사다. 그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을 누군가 사면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주주가 주식을 사면서 당연히 납입을 하겠죠. 그럼 회사에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은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회사에 이게 회사에는 뭐로 기록됩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회사의 자본이 된다 이겁니다. 회사의 자본. 회사의 자본이 된다. 이거는 회사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본을 쓰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줄 필요 없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잘해서 경영활동을 잘해서 경영활동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게 바로 뭐로 나타납니까? 배당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배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뭐 배당 비용 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을 합니까? 아니죠. 배당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그죠? 회사에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지 비용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익잉여금 처분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이 안 되죠. 회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 자기 자본 쓴 거에 대해서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죠. 어쨌든 회사의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회사의 현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자본으로 내가 자금을 조달했다면 자기 자본 비용 나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이제 부가원가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조금 이제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실 건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 별도로 자본 비용 강의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 즉 관련 원가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비관련 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는 이제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그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떤 원가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미 제가 설명을 했는데, 차이가 없는 원가? 내가 뭘 선택하든지 뭘 포기하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원가에. 그럼 그거는 이 의사결정하고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안 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그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몰 원가. 자, sunk cost라고 말하는데, 이 매몰 원가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의사결정 시점 이전. 자, 의사결정은 언제 한다고요? 현재 한다고. 현재 하는데, 자, 그 이전, 즉 과거에 원가가 이미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가 바로 매몰 원가입니다. 이미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미 발생해버렸는데 지금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원가 발생해버린 것이 발생 안 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발생해버린 것은 내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는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원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앞에 제가 이 매몰 원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이미 자동차를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이미 매입을 했어요. 5년 동안, 5년 전에. 자, 5년 전에 매입을 1,000만 원 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자, 뭐 자동차가 조금 약간 이제 하도 오랫동안 영업하느라고 여기저기 몰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동차의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자, 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바꿀까 말까를 내가 지금 고려한다고 칩시다. 그냥 수리해서 쓸까? 아니면 그냥 좀 수리해서 쓸까?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좀 수리를 해서 쓸까? 아니면 그냥 이 자동차는 그냥 폐기하고 이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동차는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까? 자, 이 의사결정 어떤 걸 내가 선택할까? 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과정에서 내가 과거에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는 내가 수리를 하든
처분을 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든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리를 하는 경우에나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경우나 자동차 1,000만 원 주고 이미 5년에 사버린 거를 변동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1,000만 원 주고 산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매몰 원가?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매몰 원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는 매몰 원가 고려할 필요 없다.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제 이미 내가 쓴 돈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쓴 돈이니까 이걸 내가 꼭 어떤 원가를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에 이 매몰 원가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매몰 원가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총액접근법이 있고요. 하나가 증분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총액접근법은 흰색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증분접근법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단기 특수 의사결정을 배울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주로 이 증분접근법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증분접근법을 다루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증분접근법이 이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접근법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총액으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이제 많이 걸리게 돼요. 근데 증분접근법은 한마디로 이거는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차이가 있는 것만 고려하는 겁니다. 수익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 원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주로 증분접근법을 위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증분접근법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증분접근법을 위주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자, A를 포기하고 만약에 B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그럴 때에 수익은 얼마나 증가하지? 그게 증분 수익이에요. 관련 수익이죠, 관련 수익. 그러니까 증분 수익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할 때 그럼 원가는 얼마만큼 변하지? 그게 바로 증분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증분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할 때 수익은 얼마만큼, 원가는 얼마만큼 증가하지? 자, 그걸 고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분 원가는 주로 변동 원가를 주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변동 원가는 어떤 조업도가 변화하고 하면은 원가가 변동하는 거잖아요.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원가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증분 원가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의미하는 것은 변동 원가를 주로 의미하게 되는데 이건 주로 의미한다는 거지 고정 원가는 증분 원가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고정 원가도 증분 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변동 원가는 무조건 증분 원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를 가지고 자, 증분 이익을 산출해서 이 증분 이익이 0보다 크면
그러면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 이 방법이 바로 정분원가법, 정분접근법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빠뜨렸는데, 자, 정분 수익, 정분 원가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자,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을 할 때 그때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기회 원가도 고려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정분 수익, 정분 원가만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단기 특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딱 세 가지 나옵니다. 정분 수익, 정분 원가, 그다음에 기회 원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분 이익, 이 정분 이익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분 접근법으로 우리는 강의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자,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개념, 의사결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